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버티지? 지금 상황이 안 보이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해요? 그만 우시지. 이미 끝났어. 요양병원 상담실에서 정부는 자신의 이름이 이미 인쇄된 동의서를 봅니다. 그 옆에는 보호자 강세라라는 글씨가 있다. 세라는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여기서 재활하면 안전해요. 정부는 그 웃음이 무섭다. 손도 떨린다. 하지만 정부는 동의서에 손을 대지 않는다. 차갑게 말한다.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쓴다. 세라의 웃음이 사라진다. 그 자리에서 아주 조용히 정분에게만 들리게 말한다. 어머니, 지금 그거 들고 소리내면 아드님 인생이 먼저 끝나요. 정부는 숨이 멎는다. 세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정분이 지키려는 게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도윤의 목이라는 걸. 그 순간 정분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한다. 화면에 떠오르는 글씨는 한 줄이다. 할머니, 움직이면 다 잃어요. 정부는 그 문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깨닫는다. 자신의 인생이 이미 누군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을 놨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인생의 특별한 부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온 지 20년이 훨씬 넘은 사람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게 앞을 지나갔는지 저는 더 이상 세지도 않아요. 다만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게로 나가고 저녁이 되면 돌아오는 그 반복이 제 삶의 전부였던 거죠.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돈에 미친 할머니, 남의 얼굴도 못 본다는 구두쇠 할머니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저를 보면 엄마들에게 저 할머니는 뭐 사주지 않으니까 안 사는 거야 라고 들었을 거고, 젊은 여자분들은 저러면 안 되지 않냐며 한숨을 쉬었을 테고요. 사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웃고 넘겼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으면 사람들은 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냥 저 할머니는 구두쇠다라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지나가 버리죠. 그게 제 목표였어요. 누구도 제 속을 들여다보지 않기를. 누구도 제 통장 하나를 궁금해하지 않기를. 누구도 제가 왜 현금만 고집하는지, 왜 카드를 절대 쓰지 않는지 물어보지 않기를. 제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오래됐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었을 때 제 나이가 얼마였는지도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남긴 건 추억이 아니었어요. 그건 빚이었죠. 돈이었죠. 보증금, 이자, 연체료들이 계곡물처럼 흘러내려오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그 빚을 혼자서 꼭꼭 눌러담고 살았습니다.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모든 이자를 갚아가며 살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아들 도윤에게는요. 도윤이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인생을 시작하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 믿음이었고 제 결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살았어요. 현금만 고집했고 통장 하나를 지키며 살았어요. 가게 수입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어요. 신용카드는 절대 쓰지 않았고 자동이체도 거절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누군가가 제 통장에 손을 댈 순간 모든 거래 흐름이 노출되니까요. 모든 돈의 흐름이 드러나니까요. 사람들이 제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려도 제 아들, 도윤이가 엄마는 왜 말이 그렇게 독하냐며 고개를 저어도 제 며느리 세라가 웃으며 어머니는 정말 고집 센 분이세요라고 말해도 저는 그냥 무뚝뚝하게 웃고 넘겼어요. 변명할수록 더 미움받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미움받는 편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가게 일이 힘들 때도 많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오전 내내 고객들을 마주하고 오후에 또 새로운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이 될 때까지 가게에 서 있는 그 반복 말이에요. 제 손가락들은 갈기갈기 상처가 났어요. 양념을 담그고 반찬을 담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도윤이는 대학을 나가 물류회사에 들어갔고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그 여자가 강세라였죠. 처음 세라를 만났을 때 저는 이 며느리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웃음이 참했고 말이 부드러웠고 눈빛이 똑똑했어요. 보험 설계사 출신이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 일이 맞네라고 생각했어요. 세라는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저는 세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못했어요. 왜인지는 몰랐어요. 그냥 뭔가 불안한 게 있었어요. 마치 맑은 호수 밑에 무언가 검은 것이 있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시장 바닥에서 반찬 상자를 정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어지러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었어요. 제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 저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죠. 의사는 제 옆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심장 약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뇌 스캔에서 기억력 저하가 보여서 경계성 치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추후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몸이 이제 저를 배신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7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러다니.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진단의 애매함이 앞으로 얼마나 큰 재앙이 될 줄 몰랐어요. 경계성, 가능성, 추후 관찰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그 뒤에야 알게 됐어요. 병실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제 며느리 강세라였습니다. 세라는 저와 만나자 마자 울음이 나왔어요. 가짜 울음이 아니라 진짜 눈물을 흘렸죠. 아니면 제가 그렇게 믿었어요. 세라는 내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다 챙길게요. 제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쉬세요. 약도 제가 챙기고 병원도 제가 챙기고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니까 따뜻했거든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뭔가 차가운 게 있었어요. 세라의 눈동자 깊은 곳이 자꾸만 계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 눈빛은 할머니를 도와주겠다는 눈빛이 아니라 할머니를
체크한다는 눈빛처럼 느껴졌어요. 아들 도윤도 병실에 들어왔어요. 도윤이는 아내를 봤고 아내의 따뜻한 말을 들었고 아내의 손을 잡은 제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도윤이는 제 편이 아니라 아내의 편이 되는 건 아닐까? 그게 맞는 순서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엄마, 빨리 나아. 우리가 있으니까. 도윤이의 그 말이 내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있으니까라는 말이 그 우리에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 말이에요. 퇴원한 지 사흘째였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어요. 오정분 님이신가요? 이전 약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새로운 약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호자분이 약을 수령하러 오시기로 했는데요. 저는 병원에 가 직접 약을 받아왔어요. 약의 이름도 용량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약이 왜 바뀌었어요? 누가 약을 바꾸라고 했어요? 약사는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분이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담당이도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보호자라는 단어가 그리고 요청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 약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라는 자연스럽게 제 앞에 나타났어요. 마치 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약을 챙겨드릴게요. 약을 잘못 드시면 위험하잖아요. 혹시 기억하셨다가 또 드실 수도 있고요. 세라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웠어요. 마치 제가 아픈 아이인 것처럼 세라는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거기서 항의했습니다. 내 약은 내가 챙긴다. 제 목소리는 거칠게 나왔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세라의 표정이 딱 굳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했던 사람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걸 보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세라는 조용히 도윤이를 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요즘 말이 더 험해진 것 같은데요. 혹시 진짜 시작되는 거 아닐까 봐요. 그 말 한마디가 도윤이 마음에 꽂혔어요. 저는 그걸 명확하게 봤어요. 도윤이의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도윤이가 아내의 말을 믿기 시작했는지, 저는 다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장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저를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제 가게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치매 걸렸대. 진짜? 저렇게 쌌구나. 소문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저를 상처 입힐 만한 곳을 정확하게 찔렀어요. 시장은 제가 20년을 산 곳이었거든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저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였어요. 이제 저는 구두쇠 할머니가 아니라 치매 걸린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으면 그런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냥 조용히 나이를 먹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자꾸만 뭔가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을까? 그런 불안감이 계속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저는 결국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웃어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오히려 더 독하게 말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저 할머니는 아직 멀쩡하다.
저 독함이 진짜 성격이지 치매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반대였습니다. 저를 더 독하게 보게 된 사람들은 제 거칠음에 오히려 더 확신을 얻었어요.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해졌네. 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거칠게 행동할수록 사람들은 제가 진짜 치매에 걸렸다고 더 확신하게 됐어요. 그건 제가 예상 못한 부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냉장고 밑에 딱 맞는 공간에 숨겨둔 작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제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한글로 정성스럽게 써 있던 그 글씨. 저는 제 손가락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 글씨를 만지며 저는 중얼거렸죠. 이거만은 절대 못 뺏겨. 이거는 내가 아니라 도윤이를 위한 거니까. 통장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통장 뒷면에는 작은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었어요. 제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죠. 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빚을 졌는지에 대한 기록들. 그 기록들만은 절대 누가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세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라는 저 앞에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올려놨어요. 그 손길도 그 표정도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대하듯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안전장치라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를 위한 거라고요. 세라의 목소리는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 속의 온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첫 페이지가 보였어요. 거기에 적힌 단어가 너무 선명했어요. 마치 형광등 아래에서 본 것처럼 그 단어는 제 눈에만 계속 들어왔어요. 후견 신청. 그 순간 제 몸과 마음이 한 번에 얼어붙었습니다. 후견이라는 건 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책임질 수 없을 때 법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보호자로 정하는 거였어요. 제 돈, 제 선택, 제 결정, 제 의료,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그 손을 잡으려 하는지 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 강세라가요. 저는 그 순간 평생 참아온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어요. 욕설도 비난도 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도.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도윤이가 먼저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크게 소리치고 화를 내면 세라는 그 장면을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봐요. 이게 치매 증상이라니까요라고 말할 거였어요. 저는 봉투를 덮으며 웃지도 울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결단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자. 증거를 모아야 한다. 세라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동안 나는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차곡차곡 모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했어요.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번호로요. 받은 사람은 동네 법무사 이태규였습니다. 태규는 저를 이전에 본 적이 있었어요. 사소한 가게 계약 건으로요. 태규는 냉정하지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누가 뺏으려고 한다. 전화 끝에서 태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태규는 뭔가를 이해했어요. 올게요. 어딘가 안전한 곳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어요. 아무도 보낸 번호가 없이 그냥 텍스트만 떠 있었어요. 할머니, 움직이면 다 잃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협박인지 아니면 단순한 경고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다음 날부터 저는 의도적으로 더 거칠게 굴었습니다. 평생 참아온 제 모습을 조금씩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손님이 반찬값을 깎으려고 할 때 이전 같으면 조용히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 반찬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건지 아냐? 다른 데가. 제 목소리는 시장 전체에 울렸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어요.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저에게서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번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거든요. 저 할머니 진짜 변했네. 맞아.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 아, 치매면 다르지. 원래 그런 거 있어. 난폭해지고 그래. 누군가는 저를 불쌍해했어요. 저 할머니 예전엔 참 괜찮으신데라고 말하며 누군가는 저를 피했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옮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거칠음이 제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건 도윤이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라는 걸. 세라는 당연히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제 가게에 손님 신분으로 와서 저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서 제 영상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시장은 큰 곳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도윤이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엄마, 시장에서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영상을 보여줬어. 손님한테 대충 대하고 물건 안 사면 가라고 하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을 더 흔들 테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마치 부끄러워하는 어머니처럼. 엄마, 실은 좀 걱정돼. 혹시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나? 도윤이의 그 말이 저를 아프게 만들었어요. 제 아들은 지금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라의 계획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일은 제 통장이었어요. 세라가 저에게 갖다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어머니,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요즘 혹시 망신도 당하시고 하니까 현금을 들고 다니시면 위험하잖아요. 누가 빼앗아갈 수도 있고요. 내 통장은 내가 관리한다. 저는 버텼어요. 제 손가락으로 제 통장을 꼭 움켜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라는 웃으며 도윤이를 앞세웠습니다. 도윤이는 절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를 좀 봐줘. 요즘 너무 고집 부리시잖아. 엄마 위험할 수도 있고. 도윤이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향한 신뢰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도윤이는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냐, 아내냐,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걸.
당신 엄마를 믿어야지. 엄마가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아? 세라는 도윤이의 등 뒤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래, 당신이 맞다는 신호를 보내듯이요. 도윤이는 결국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좀 믿어. 나쁜 마음은 없으니까. 통장도 내가 아니라 아내가 보관할 테니까. 제 입술이 벌떡거렸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제 목소리를 죽였어요. 내가 그 통장을 열면 안 돼. 거기엔 내 목숨과 관련된 서류가 있어. 내 회사 보증서가 있어. 내가 뭐든 잘못하면 그 보증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평생 그 통장을 숨겨뒀어.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하면 도윤이는 세라에게 더 빨리 빨려 들어갈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넘겨줬습니다. 제 손이 떨렸죠. 제 심장이 꺼져가는 기분이었어요. 병원도 이상했어요.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제 건강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약이 잘 맞는지, 심장 상태가 어떤지, 치매 증상은 정말 있는 건지. 저는 병원에 갔어요. 하지만 병원 직원은 저를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요. 환자분, 이러한 사항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을 함께 오시거나 보호자분의 동의서를 받아오셔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저는 환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었거든요. 환자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 물을 권리가 없는 존재였어요. 보호자가 있어야만 무엇이든 알 수 있는 존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내 몸인데 내가 설명을 못 듣는다는 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요.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팔을 가만히 잡았어요. 간호조무사 최연아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큰 소리 내시면 더 불리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가 불안정해 보인다고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잠깐만 저쪽으로 오세요. 연아는 아무도 없는 복도 끝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병원 창문 쪽 복도였어요. 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연아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이상한 거를 봤어요. 뭐가 이상한데? 며느리분이 서류를 자꾸 빨리 처리하신대요. 약 변경도 치료 동의도 전부 말이에요. 원래는 환자가 직접 와야 하는 건데 보호자 동의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상한 건 있는데 보호자 권한이란 게 원래 그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연아를 봤어요. 연아의 눈은 겁에 쌓여 있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연아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연아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요. 연아야, 너는 뭘 알고 있니? 연아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복도의 형광등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연아는 결국 말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자꾸 올라와요. 특히 후견 관련 서류를 처리할 때 말이에요. 환자가 와야 하는데 환자가 못 온대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럼 보호자가 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건데, 환자 서명 칸이 비어 있으면 누가 대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건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아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했어요. 연아가 무엇을 말하려던 건지 완벽하게요. 제 속이 뒤집혔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태규의 말이 떠올랐죠. 흥분하면 끝이다라는 말이요. 저는 손바닥을 깨물고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한참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종이, 날짜는 뭐고 담당자 이름은 뭐야? 연아는 떠는 손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 손떨림이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태규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태규는 저를 오래 봤어요. 마치 저를 분석하듯이요. 그리고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후견 신청이 법원에 들어갔다면 이제부터의 진행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요. 흥분하면 그게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면 판은 끝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얼마나 억울한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법이라면, 그게 현실이라면 저는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자고 집을 뒤졌어요. 부엌 장판 아래에 숨겨둔 서류 봉투를 꺼냈죠. 노란색 오래된 봉투였어요. 제 손으로 여러 번 개었다 펼쳤다 한 흔적이 있었어요. 거기엔 제 남편이 남긴 빚 관련 문서들이 다 있었어요. 은행 계약서, 보증서, 이자, 지급 기록, 그리고 제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도윤이의 이름이 적혀 있던 부분이 지워져 있었어요. 그게 제 손질이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벌써 정리하려고 했던 흔적이었어요. 그 흔적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라가 노리는 건 집이 아니라 서류다. 그리고 그 서류로 뭔가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 조각씩, 한 조각씩. 세라가 보험 설계사 출신이었다는 것, 문서에 강하다는 것, 후견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것, 병원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는 것. 그 모든 게 연결됐어요. 만약 내가 후견에 들어가면 세라는 내 명의로 이 보증서를 정리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도윤이 회사가 그 빚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어. 세라가 원하는 건 내 통장이나 집이 아니라 이 서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저는 그날 밤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한 장씩 한 장씩. 그 사진들을 어디에 저장할지는 또 다른 고민이었어요. 다음 날 세라가 제게 따뜻한 죽을 내밀었어요. 죽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깨죽이었어요. 제 가장 좋아하던 죽이었어요. 어머니, 도윤 씨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말아요. 어머니가 서명만 해주시면 끝나요. 이 모든 게 끝나고 어머니는 편하게 요양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그 죽을 밀어냈어요. 제 손이 떨려서였어요. 화가 났기도 해서였어요. 끝? 내가 말하는 끝은 누구의 끝이냐? 세라는 웃으며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 웃음은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어머니의 고생의 끝이죠.
그 말이 왜 그렇게 서늘하게 들렸는지 저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마치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세라는 이미 제 약점이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약점은 치매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빚과 보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도윤이가 그 빚의 대가를 치르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연하에게서 문자를 받았어요. 할머니, 병원 기록에서 이상한 서명 하나 봤어요. 할머니 서명처럼 보이는데 정말 할머니가 하신 거 맞아요? 서명 위에 기울어진 호가 있는데 할머니는 보통 그렇게 안 쓰시잖아요. 저는 제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명이 제 이름으로 병원 기록에 들어가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서명이 제 서명으로 위조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1시간이 안 돼요.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요. 법무사 찾아간 것도 알아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완전히 고립됐다는 걸 느꼈어요. 누군가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있었어요. 3부 악역이 되어 시간을 벌다. 저는 의도적으로 더 독해졌어요. 의식적으로 계산된 거칠음으로요. 세라가 어머니, 약 드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내가 내 약을 왜 챙기냐고 쏘아붙였어요. 도윤이 앞에서도 거칠게 말했어요. 그럼 도윤이의 얼굴이 상처로 가득 찼어요. 엄마, 왜 그러시는 거야? 우리가 뭐 잘못했어? 도윤이의 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도윤이의 결혼은 깨질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묵했어요. 그리고 더 거칠게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넌 왜 자꾸 참견하냐? 도윤이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계속 만들었어요. 도윤이가 상처받을수록 세라는 더 다정해졌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그러시는 건 병 때문이야.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줄 거야. 당신만 믿어. 세라는 도윤이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도윤이는 그 다정함에 기대고 싶었어요.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제 아들이 제 등 대신 아내의 등을 찾는 걸 봤어요. 그게 가장 아팠어요. 점점 저는 문제 있는 노인이 되어 갔어요. 동네에서, 가게에서, 심지어 병원에서도 의사는 제 파일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정말 감정 기복이 크시네요. 이게 질병의 진행일 수도 있고요. 아까 약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약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엔 좀 더 많은 용량으로요. 저는 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 약이 뭐예요? 불안정한 기분을 진정시키는 약이에요. 치매 환자들이 흥분하면 복용하게 되는 약이죠. 저는 그 약병을 들었어요. 약병에 붙은 라벨을 봤어요. 환자 오정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치 제가 진짜 환자인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오해가 필요하다는 거요. 자신이 착하게 굴면 도윤이는 더 빨리 마음을 풀 테고 그 틈에 세라는 더 쉽게 서류를 진행할 거라는 거요. 저는 차라리 악역이 되기로 했어요. 악역이 되어서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문서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서를 어떻게 증거로 만들지를 생각해야 했어요. 최연아는 세심했어요. 최연아는 병원에서 제 이름이 들어간 동의서 사본을 몰래 가져다 줬어요. 거기엔 제 서명처럼 보이는 글씨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종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서명. 정말 할머니가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머니 서명을 흉내낸 것 같아요. 봐요. 여기 이응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그 종이를 어두운 복도에서 자세히 봤어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저는 절대로 저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 이응는 항상 둥글게 패곡선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서명은 마지막에 작은 꼬리가 남아 있었어요. 제 속이 뒤집혔어요.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흥분하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손바닥을 깨물고 숨을 고르려고 애썼어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연아에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 날짜랑 담당자 이름 기억해 줄래? 연아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연아는 제게 메모를 줬어요. 작은 메모지에 손글씨로요. 날짜 2024년 8월 15일 담당자 이소연 간호사 내용 의료 결정권 위임 동의서 비고 환자 의사 확인 절차 생략. 그 메모는 저의 무기였어요.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였어요. 이태규 법무사를 찾아갔어요. 태규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후견 신청이 진행되면 할머니의 재산뿐 아니라 의료 결정권까지 며느리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며느리가 할머니의 모든 의료 절차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인생이 끝난다는 뜻이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태규는 더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해요. 흥분하면 그게 기록이 되고 기록이 되면 판은 끝나는 거예요. 법관은 객관적인 기록을 본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할머니의 말이 아니라 의료 기록, 신고 기록, 행동 기록, 이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손글씨로 여러 번 읽어가며 그 저녁 저는 제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수첩이었어요. 제가 매일 밤 적었던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약을 언제 바꿨는지, 누가 왔었는지, 뭐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어요. 제 일기는 객관적이었어요. 감정이 거의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고소하기 위해 쓴 진술서처럼요. 사실 그게 제 본래 목표였어요. 그 저녁 세라는 제게 찾아왔어요. 세라는 거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도윤 씨도 힘들어해요.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라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제게 공감하고 싶은 사람처럼 들렸어요. 제가 어머니를 괴롭히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진짜 보호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가장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각도에서 보면 진짜일 수도 있었거든요. 사실 법적인 후견은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세라는 그 법을 악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세라가 잠깐 외출한 틈을 타 서랍을 뒤지기로 했어요.
비열한 짓이지만 저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법을 이용해서 제 명의를 뺏으려는 사람에게는 정정당당함이 통하지 않아요. 서랍 속에서 저는 보험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후견과 위임 관련 서류 샘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요. 마치 누군가를 처리할 계획표처럼요. 그리고 가장 밑장에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문서 상단엔 도윤이 회사 이름이 있었고 하단엔 제 이름이 인쇄돼 있었어요. 보증인 오정분. 그 글씨가 너무 선명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세라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세라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철을 닫아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세라와 저의 눈이 마주쳤어요. 한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세라는 잠깐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어요. 마치 배우가 역할을 끝낸 것처럼요. 어머니, 그거 뭐예요? 저는 서류철을 들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 다 봤다. 세라는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게만 들리게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그거 들고 소리내면 아드님 인생이 먼저 끝나요.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세라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키려는 게 제 체면이 아니라 도윤이의 목이라는 걸요.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을 세라는 정확하게 집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기 직전 제 휴대폰에 또다시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음성 메시지였어요. 자동 응답 메시지 같은 기계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누군가의 호흡이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어요. 거기에 담긴 말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내일 병원 오지 마세요. 오면 기록이 더 생겨요. 그 음성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협박이 직접적으로 변했다는 걸, 누군가가 제 움직임을 모두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걸 증거로 만들겠다는 걸요. 저는 그 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보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며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생각했어요. 사부 증거를 모아 끝을 준비하다. 저는 결국 도윤이에게 모든 걸 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도윤이와 마주 앉는 순간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결혼 생활에서도 힘들고 어머니 문제까지. 도윤이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도윤아, 밥 먹어라. 저는 도윤이 앞에 밥을 놔뒀어요. 도윤이는 밥을 보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건데? 아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데 엄마는 계속. 도윤이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도윤이가 뭐라고 하려던 건지요. 저는 그 무너지는 얼굴 앞에서 차마 너희 아내가 서리로 널 잡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차마 아들의 결혼 생활을 깨뜨릴 수 없었어요. 대신 저는 우회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잠깐 통장을 돌려받아야겠어. 도윤이는 한숨부터 쉬었어요. 제 목소리의 톤이 조금 올라가자 도윤이의 얼굴이
더 경직됐어요. 엄마, 또 돈 얘기야? 엄마, 정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제 아들은 이제 저를 돈에 집착하는 할머니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세라의 프레임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저는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세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세라는 그 다음날 도윤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어머니가 요즘 돈에 자꾸 집착하신대요? 그런 거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세라는 인터넷에서 뭔가를 검색한 듯 했어요. 봐요, 여기 봤어요. 노인 치매의 초기 증상 중에는 금전적 집착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어머니가 통장에 자꾸 매달리신 게 그런 거라고 봐요. 도윤이는 반박할 힘이 없었어요. 세라가 눈물을 보이면서 나도 어머니 잘 모시고 싶어라고 말하면 도윤이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가 요즘 이상해진 게 맞는 것 같아. 저는 알았어요. 도윤이가 저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믿는 거라는 거요. 아버지의 치매를 지켜봤던 도윤이는 제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최연아는 조심스럽게 병원 내부에서 후견 관련으로 준비되는 문서가 있다는 소문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 더 많은 의료진들이 저를 관찰한다는 것도요. 할머니, 지금 병원에서 떠들면 더 위험해요. 행동 기록이 계속 생겨요. 후견 신청할 때 이 기록들이 모두 증거가 돼요. 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이태규는 제게 딱 한 가지를 강조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환자 의사 확인 절차가 생략됐다는 걸요. 그게 없으면 법관을 설득할 수 없어요. 저는 연하와 함께 날짜와 담당자, 서류 흐름을 메모했어요. 그 메모는 무기였어요. 제가 법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그때 저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저는 시장 상인의 회계 담당에게 가게 거래 장부를 다시 받아 정리했어요. 제가 현금을 고집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제가 카드와 자동이체를 일부러 피했던 이유는 누군가가 통장을 잡는 순간 모든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현금 거래는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손으로 기록했어요. 언제, 누가 얼마를 사갔는지. 그 기록들이 모여 하나의 증거가 되었어요. 저는 장부를 들고 태규에게 갔어요. 내 돈 흐름, 여기 다 있어. 누가 내 통장을 만졌는지, 어느 날부터 이상한지. 잡아낼 수 있지? 태규는 장부를 보더니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할머니, 이건 단순 후견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계획적인 부정행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터졌어요. 세라가 저를 요양병원 상담에 데려간 것이었어요. 세라는 거기서 한 번도 저를 혼자 놔두지 않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전문적인 재활을 받으시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안전하고 편하고 제가 자주 와서 뵐 테니까요. 요양병원 상담실은 깔끔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저는 뭔가 불길한 걸 느꼈어요. 직원이 내민 동의서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동의서 상단에는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미 인쇄돼 있었어요. 마치 저는 의료진이 쓴 이름일 뿐 내 동의권이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보호자 강세라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동의서에 손을 대지 않았어요.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내 손으로 내 이름을 쓴다. 세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더 이상 따뜻함이 없었어요. 어머니, 고집 부리시면 더 힘들어져요.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 말투는 위로가 아니라 통제였어요.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저는 상담실에서 나와 병원 복도에 설치된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은 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했어요.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할 권리가 있어요. 직원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휴대폰 녹음을 켰어요. 이번엔 불법이 아니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였거든요. 지금 제 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직접 못 듣는 게 맞습니까? 이게 병원의 방침입니까? 직원은 당황했어요. 그 당황이 녹음에 저장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제 몸의 정보를 저 자신이 못 받는다는 게 절차상 맞습니까? 직원은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제 나이 대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엔 세라에게 고용된 누군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은행 직원일 수도 있었어요. 남자는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깍듯하게 절하는 것처럼요. 저가 돌아서려 하자 그 남자는 낮게 말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걱정해서요. 요즘 위험하잖아요. 저희가 좀 봐드리려고. 그 말이 더 위험했어요. 저는 그 남자가 보호가 아니라 감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감시는 제가 법원에 가는 걸 막기 위한 거였어요. 저는 태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내 데스크 근처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화했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나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태규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 지금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해요? 법원 가셔야 해요. 지금 바로. 그 순간 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라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도윤 씨가 쓰러졌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스트레스가 심했나 봐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어머니가 법원 간다고 하면 도윤 씨는 더 못 버텨요. 저는 그 말이 협박인지 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는 확실했어요. 세라는 도윤이를 인질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숨겨온 마지막 비밀을 꺼낼 준비를 했어요. 그 비밀이 도윤이의 목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리고 세라가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깨달으며요. 바로 그때 최연아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그 서명 정말 병원 안에서 누가 대신 쓴 거 맞아요. 근데 정말 미안해요. 그걸 시킨 사람이 병원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려던 마지막 순간에서 돌아섰어요. 비록 도윤이가 힘들어도 법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오부 진실의 법정,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가족. 저는 법원에 가는 길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흔들릴까봐, 흔들리면 끝날까봐. 제 손은 떨렸지만 제 눈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이태규는 제 손에 여러 가지를 쥐어줬어요. 메모와 장부 사본, 병원 응대 녹음 파일을 들은 USB였어요. 이것들이 제 유일한 증거였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저는 그냥 거칠고 의심 많은 할머니로만 남겨질 거였어요. 최연아는 마지막으로 병원 내부 문서 흐름을 적은 메모를 건넸어요. 연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아는 저에게 준 그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메모엔 날짜와 담당자, 그리고 환자 의사 확인 절차 생략이라는 문장이 또렷했어요.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가슴에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사람 하나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평생 현금을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종이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였어요. 법원 건물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큰 기둥들이 저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기둥들은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강력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법정에 들어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라가 아마 미쳐가는 할머니라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세라는 화장도 진했고 옷도 검색했고 행동도 우아했어요. 마치 배우처럼요. 판사는 저를 바라봤어요. 오래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저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후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제가 평생 제 이름으로 살아왔고 제 이름으로 제 삶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누군가의 서류 정리에 쓰이는 걸 막고 싶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솟아올랐어요. 서류 정리라니요? 저는 그제야 숨겨온 비밀을 꺼냈어요. 법정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들었어요.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제 명의로 잡힌 보증이 있습니다. 그 보증이 사실상 제 아들의 회사 거래와 얽혀 있고 그 보증을 정상처리라는 명목으로 넘기는 순간 제 아들이 연대 책임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 처리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후견과 포괄 위임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듣고 있었어요. 제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게 치매라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리고 제가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그 프레임은 더 강해졌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힘주어 말했어요. 저는 돈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을 빚의 무덤으로 끌고 가는 문서를 붙잡는 겁니다. 그 순간 법정 공기가 달라졌어요. 판사의 눈빛이 확 바뀌었어요. 세라는 울면서 어머니가 망상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대신 침착하게, 조용하게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장부를 내밀었어요. 거래 흐름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병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환자 본인의 의료 설명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재생했어요. 그 구절이 반복되자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최연아의 메모를 제출했어요. 그 메모에 적힌 환자 의사 확인 절차 생략이라는 문장이 병원의 절차 위반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태규가 증언했어요. 사실 강세라 씨가 제 사무실에 와서 특정 보증 문서를 정분 씨 의사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약 1년 전의 일입니다. 판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했다고 하셨는지. 그때 강세라 씨는 제게 만약 환자 본인이 불안정해 보이면 절차가 빨라진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세라가 벌떡 일어나려다가 변호사가 그녀를 앉혔어요.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어요. 판사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아 판정을 내렸어요. 법원은 임시 후견과 의료 결정권을 청구인 오정분 본인에게 우선 보장한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행동이 의도적인 부정행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3자 감정과 병원 절차 조사를 명령한다. 법정을 나올 때 저는 두 다리가 떨렸어요. 오래 서 있지 못했어요. 휴정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만 있었어요. 병원은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 정분 서명처럼 보이는 대필 정황이 드러났어요. 담당 간호사는 처분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세라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어요. 세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고소도 들어갔어요. 병원 직원을 사주해서 서류를 위조했다는 혐의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도윤이가 제게 찾아온 것이었어요. 도윤이는 초췌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 얼굴이 2주일간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저는 제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울면서도 말했어요. 몰라도 된다. 넌 몰라야 살 수 있었으니까. 도윤이는 무너져 울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처음으로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아들은 깨닫게 됐어요.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엄마가 독하게 말한 거 다 넌 지키려고 그랬단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도윤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엄마, 난 이제 알았어. 엄마가 뭘 지키려고 했는지. 이제 법원의 판정이 나왔어요. 세라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고 병원은 절차 개선을 공지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버티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가게에 와서 장부를 함께 봤어요. 저는 처음으로 카드 결제를 허락했습니다. 도윤이가 계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요. 이제는 숨지 말자는 약속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솔직한 마음으로요. 저는 도윤이에게 말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너에게 미안해야 할 게 많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만드는 거라는 거야. 도윤이는 제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내가 책임질게. 나와 우리 가족을. 그런데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제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정말 끝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머니, 그 보증 문서
진짜 주인은 아직 안 나왔어요. 제 마음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가 또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제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도윤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뭐예요?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도윤이에게 보였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세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엄마, 이게 뭐예요? 진짜 주인이라니?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도윤이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깨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도윤이는 제 아들로서, 어른으로서 이 모든 걸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 말해줘. 뭐든 들을 수 있으니까. 저는 도윤이를 이끌고 거실에 앉혔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시간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가 남긴 보증서.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어. 그 중에 하나가 보험회사 대리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정확하게는 세라의 아버지 이름으로.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세라 아버지가 너희 결혼 전에 보험 사업을 했어. 그리고 그 사업에서 내 아버지와 함께 큰 손해를 봤어.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가 보증을 섰어. 그런데 그 보증이 단순한 보증이 아니었어. 저는 오래된 서류를 펼쳤어요. 거기엔 손글씨로 쓰인 메모들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쓴 메모들이었어요. 세라 아버지는 그 사업 실패 후 자살을 했어. 그리고 그 빚은 모두 내 아버지에게 남겨졌어. 세라는 아마도 이걸 알고 있었을 거야. 어릴 때 뭔가를 들었거나 어머니한테서. 도윤이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어요. 그래서 세라가 널 고집했던 걸 생각해봐. 보험 설계사로 일할 때 너를 만났고 너를 결혼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건 그 빚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엄마, 그럼 그 메시지는 뭐예요? 아마도 세라 아버지의 유족일 거야. 혹은 세라의 어머니일 수도 있어. 지금까지 침묵했던 사람이 이제 나타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날 법무사 이태규에게 전화를 했어요. 태규는 즉시 만날 시간을 정해줬어요. 태규의 사무실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의 발신자를 추적했어요. 태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상당히 복잡한 문제네요. 만약 세라 아버지의 유족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그 빚의 상속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상속인이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도윤이가 연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 네, 그렇습니다. 태규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라 아버지가 자살했다면, 그리고 그 자살이 사업 실패와 직접 연관이 있다면 이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보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살로 인한 보험금 청구 혹은 보험금 사기.
그런 것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더 복잡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태규는 그 유족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흘 후 문자가 다시 왔어요. 할머니, 제가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날래요? 그 메시지를 읽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도윤이의 손을 잡고 대답했어요. 시간과 장소를 말해줘. 지정된 장소는 시내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 보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는 제 나이대인 것 같았어요. 어두운 안경을 끼고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오정부님이시죠? 그래요. 당신은? 저는 이영미라고 해요. 이준호의 아내였어요. 세라 아버지. 아내요. 제 숨이 멎었어요. 당신이 살아 있었어요? 네.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미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그녀의 눈은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제 남편이 죽을 때 제가 어린 세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빚을 청구하면 세라도 따라 고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라가 당신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제 남편이 남긴 빚이 당신 가족까지 파괴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영미는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제 남편의 일기장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보증의 진정한 이유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보증이 사실은 세라에게 상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시하는 유언도 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당신, 왜 지금 이걸?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건 모든 사람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도윤이도, 그리고 세라도. 영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 남편은 사업 실패로 인해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 절망의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딸 때문에 그 빚을 갚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딸이 고생할까봐. 그래서 그 유언을. 네. 제 남편은 당신의 남편에게 보증을 부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보증이 절대로 딸 세라에게 가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딸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세라의 행동도 그 배경도. 영미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세라가 당신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세라도 누군가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걸. 그 빚의 무게 때문에 그녀는 비뚤어졌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든 걸? 아니요. 저는 단지 증거를 제시했을 뿐이에요. 진짜 결정은 당신과 도윤이가 할 거예요. 영미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의 남편, 정말 미안했어요. 영미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미안해해야 할 것 같아요. 법원은 그 유언과 일기장을 검토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판사는 이렇게 판정했습니다. 이준호 씨의 유언에 따라 그 보증 채무는 상속인인 이영미 여사에게 상속되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채권자들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정부님과 도윤이 님의 합의 하에 양해금 형태로 일부를 상환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그 빚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만 도윤이가 지져야 할 몫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네. 응, 이제 끝났어. 하지만 정말 끝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라가 남았으니까요. 세라는 법정에서 패배했어요.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결혼은 깨졌어요. 도윤이는 세라와 이혼을 청구했어요. 하지만 그 이혼 절차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세라는 갑자기 도윤이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진심을 드러냈어요. 도윤, 내가 아버지 때문에 미쳤던 것 같아. 아버지 빚이 우리 가족을 짓눌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나는 너희를 파괴하려고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세라를 바라만 봤어요. 나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너와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적어도 내가 한 짓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 같아. 세라는 법원에 자신의 행동을 전부 고백했어요. 병원 직원들을 어떻게 사주했는지, 서류를 어떻게 위조했는지, 모든 걸이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해 세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고백과 반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세라는 그 판결을 받으며 울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최연아도, 이태규도, 그리고 이영미도 가끔 찾아와 주었어요. 이영미는 제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서로의 남편들을 추모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이 메시지는 세라에게서 온 거예요. 세라가 저한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저는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제가 한 짓에 대해 평생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 때문에 미쳤던 제가 이제 깨어났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도윤이에게 보였어요. 엄마, 뭐라고 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다. 세라도 알 거야.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세라가 제대로 변할 수 있기를 바라자.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건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의미였어요. 이 세상의 많은 불행들이 사실은 한 사람의 악의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아픔과 절망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그리고 그 아픔이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거요. 세라의 아버지 이준호도 피해자였어요. 사업 실패로 절망한 그 남자는 자신의 딸을 보호하려다 자살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남긴 빚과 아픔은 이번엔 세라를 비뚤어지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모든 게 끝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생존자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도윤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일들,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가족이 당한 일,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그걸 누군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겪은 고통도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도윤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를 의심했고 엄마의 진심을 믿지 못했어. 미안해하지 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야. 제 인생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어요. 시장 골목의 반찬 가게 할머니로서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듣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 모든 게 소중했다는 걸.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한 선택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심지어 한때 저를 괴롭혔던 사람의 어머니까지 모두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